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퍼맘 약사 임유미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셔서 채널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생생하게 더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 영양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개를 하실 때 슈퍼맘 약사. 근데 이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다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슈퍼맘 약사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왜 이 이름을 지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로 크로스핏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는구나. 애기 낳기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야,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운동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여자이지만 세고 강하고 힘이 세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네. 슈퍼맨처럼 사실은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슈퍼맨 약사라는 이름을 붙여봤고 또 하나는 또 저도 욕심이 많지만 엄마가 되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본인의 일도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시고 육아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시고 자기 개발도 막 정말 슈퍼맘처럼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같이 뭔가 공감하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런 슈퍼맘, 완벽한 슈퍼맘은 아니지만 슈퍼맘 약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자녀분은 나이가? 저는 34개월 아들 쌍둥이를 아들 키우고 쌍둥이. 와. 네. 크로스핏으로 다져진 체력이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들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님께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혹시 약사님은 영양제 같은 거 뭐 드시는지 그런 질문도. 약사님은 아플 때 무슨 약 드세요? 예, 그러니까요. 네. 곤란할 때도 있으시죠? 그쵸.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의 기준 자체가 기본적인 기본템은 있지만 약간 자신의 상태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영양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먹어야 되는지 이거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전혀 저한테 제공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저의 가치관과 조금 다르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뭔가 나의 이 상태 그리고 영양제, 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갖춰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상식을 알아보기 위한 이민준 씨를 위한 OX 퀴즈 준비해봤는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바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좋다? O. 자, 두 번째, 오메가3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신선해야죠. O. 자, 세 번째,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닌다면 비타민 D는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옵니까? 네, O.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전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고 오후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 이거 있을 것 같습니다. O. 예, 언제나처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 그냥 O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확한 상식인지 한번 약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세모를 선택을 할게요. 세모. 이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사님 저 유산균을 공복에 먹지, 그러니까 놓쳤어요. 오늘은 생략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질문하시고 공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실 잘 만들어진 유산균은 그런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산이나 담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복이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내가 놓쳤더라도 식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히 먹는 거. 꾸준히. 네.
그래서 식전 식후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자신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에 맞는 시간에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꾸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평생인가요? 그러면? 그 영양제마다 조금 달라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산균은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꾸준히 평생 드세요. 자신과 잘 맞는 유산균을 찾았다면 정말 반려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반려균.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장 속에 건강한 유익균을 키워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네,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유산균을 찬물에다 먹는 게 좋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저는 X 할게요. 이 이유도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유산균이 생균이다 보니까 어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균들이 이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찬물에 먹는 게 좋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소중한 반려균들이 맞아요. 키워야 되니까 시원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은 일단 우리 몸 자체에 찬물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미지근한 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 분유에 유산균 타주시는 엄마들이 그럼 우리 아이는 분유가 40도 되는데 괜찮나요? 네. 라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40도 되는 분유에 먹기 직전에 유산균을 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꿀팁을 네. 주셨네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맞아. 도대체 이게 맞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시죠? 네. 이름도 많이 헷갈리고 저도 이거 상담을 많이 하는데 막 열심히 상담했는데 약사님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막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과학적으로 완벽한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끼리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반려균, 유익균, 장내 유익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건강한 먹이예요. 먹이. 네, 유익균의 먹이예요. 반려균의 사료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울 때도 건강한 먹이를 주어야지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서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건강한 먹이를 같이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장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요. 좀 복잡하죠. 근데 필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결국에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장에 유산균을 먹어도 딱히 효과를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장내 환경이 많이 좀 망가진 상태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그런 먹이를 좀 영양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 번째는 식습관이다. 식습관에서도 먹이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평생 살면서 유산균이 이렇게 귀엽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예, 각자 나의 반려균한테 이름도 지어줘도 되나요? 네, 그쵸. 자신의 반려균한테. 몇만 마리가 될 텐데 그걸 이름을 다 지어주려고 대단하시네. 이름 그냥 통일.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오메가3 보관할 때 냉장 보관해야 된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세모. 역시 또 세모가 세모. 맞네요. 세모 드릴게요. 일단은 오메가3는요. 실온 보관하셔도 돼요. 실온에? 네, 실온 보관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건조하고 습기가 없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드시면 되는데 많이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보통 부엌에 많이 보관하시잖아요. 식탁이나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부엌이 그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뜨겁고 습도도 높아져요. 자주.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부엌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건 드레스룸 같은 건조하고 어둡고 이런 곳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어떤 부엌에 있는 팬트리라도 그런 선반을 사용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세모로 드렸던 이유는 그 아주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우리 집이 잘 된 그 에어컨을 잘 안 튼다. 그리고 워낙 습하고 너무 덥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만 냉장 보관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오메가3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고등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고등어를 많이 먹으면은 뭐 오메가3 딱히 뭐 이렇게 영양제로 섭취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고등어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네. 아니,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등푸른 생선을 네, 등푸른 생선 2회에서 3회를 먹는다면 오메가3를 아주 철저하게 드시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적인 이유로 이런 등푸른 생선에 수은이나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이유식할 때도 이런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넘지 말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이 너무 좋은 식품류는 맞습니다. 단백질 식품류는 맞지만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그냥 제한을 두고 그러면 아무래도 오메가3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오메가3는 영양제로 섭취하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메가3 잘 고르는 방법도 있나요, 혹시?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오메가3 잘 고르는 방법. 왜냐하면 다른 영양제는 조금 질이 떨어지면 그냥 그 성분을 좀 섭취하지 못한다 정도에서 끝나버리는데 오메가3는 잘못된 제품을 고르면 오히려 독이 돼요. 우리 몸에. 왜냐하면 오메가3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름, 지방 성분이잖아요. 지방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리가 잘 안 된 제품들은 굉장히 빨리 산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썩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썩은 기름은 우리 몸에 독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제대로 된 오메가3를 고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를 잘 고르는 방법을 여기서 다 풀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내가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좋은 오메가3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집에 있는 오메가3를 가위로 잘라보세요. 가위로 잘라서 약간 향을 맡거나 냄새만 딱 맡아도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게 비전문가도요? 그게 그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오메가3는요. 자르자마자 그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약국에 있을 때도 환자분들이랑 영양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같이 테스트하려고 잘라봤더니 그 냄새가 전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굉장히 역하고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역함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마스킹하려고 여러 가지 첨가제나 그런 것 캡슐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오메가3 특히 좀 유통기한 임박한 오메가3들 애매할 때 남을 때 있거든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오메가3는 씹어 먹어도 전혀 그러니까 생선에서 추출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비린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고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차이가 커요, 굉장히. 진짜 꿀팁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선크림을 안 바른다면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된다. 저는 X를 드릴게요. X. 비타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는 이 환경이 사계절 내내 여름인 뭐 동남아시아나 뭐 그런 해외 환경이면 안 먹어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리고 선크림을 안 바른다고 해도 그 특정 시간대가 있어요. UV가 가장 센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르고 팔다리를 다 맨살로 내놓고 15분, 20분 이상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비타민 D가 결핍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80에서 90%가 결핍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저는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혹시 부족해진다면 뭐 어떤 이상이 나타나나요? 이거는 정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영양소네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뭐가 있을까요? 다른 특정한 영양제처럼 먹었을 때 바로 뭐 힘이 나요. 이런 건 오히려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포 곳곳에 전신에 다 쓰이고 비타민을 비타민으로 생각하지 말고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유사해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대사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생리활성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을 섭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비타민 D는 무조건적으로 섭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건강검진 할 때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낭만 닥터스 오늘 슈퍼맘 약사 임유미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포작두님이 약사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아까 이민준 씨와 함께했던 OX 퀴즈 마지막 4번째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고 오후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 정답은요? 이것도 세모. 세모 드릴게요. 예. 이거는 사실 오전 오후보다 더 중요한 건 식전 식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약사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근데 오전 오후를 굳이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그 영양제 세팅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 낮 시간에 좀 활력을 갖고 싶다라고 비타민 B를 드신다면 오전 시간에 드시면 되시고 나는 좀 수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저녁 타임에 드시면 되겠고 이건 개인 맞춤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아까 초반에 강조했던 거 어떤 시간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나의 루틴에 맞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아까 식전 식후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 지용성 그러니까 오메가3나 비타민 D나 또 루테인 이런 기름 지용성 성분들은 식후가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먹은 어떤 기름, 지방 성분과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서 식후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좀 더 흡수율을 높이고 싶은데 흡수율이 워낙 좀 낮은 성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콜라겐이나 아르기닌이나 이런 애들의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식전에 드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랑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위장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식전 식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먹고 내가 위장 장애가 있는지 있으면 식후로 바꾸고 난 괜찮은데 식전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약은 시간에 따라 드시기보다는 식전과 식후 이게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이게 또 지용성이냐 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내 일상 루틴에 따라서 내가 약 복용을 매일매일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정말 질문들이 또 많이 왔는데요. 먼저 7673님이 여러 개의 영양제를 혼합 복용 이 혼합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혼합 복용도 어떤 성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끼리요. 예. 이것도 성분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성분을 뽑자면 철분제. 네, 철분제는 다른 미네랄이나 식품류랑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철분제는 공복 섭취가 좋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독으로 다른 걸 섞지 않고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것도 아까 더 중요한 건 위장장애. 철분제를 단독으로 공복에 먹었는데 울렁거려요. 그러면 흡수율을 포기하더라도 나의 위장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식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양제를 구입할 때 뭐 약국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근데 또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네, 상담을 받으면 가장 좋고 사실 바쁜 약사님들이 워낙 많잖아요, 약국에서. 근데 요즘 이렇게 SNS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도 워낙 많으셔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풍 노동님께서는 그 루테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아잔틴, 뭐 아스트라잔틴 이거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근데 그게 이제 루테인은 결국엔 비슷한 성분들을 내서 어떤 추출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눈 건강 때문에 많이 찾는 성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루테인을 많이 저한테 여쭤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답변을 드려요. 혹시 오메가3를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루테인보다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눈 건강에는 오메가3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었는데도 나는 좀 더 그런 뭔가 조금 더 그 상위에 눈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복합제로 된 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다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복합제로 된 것들이 가장 이제 조금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310님이 만약에 병원에서 제조한 약을 먹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감기에 처방약, 네. 처방약을 먹게 됐을 때 이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평소에 먹던 영양제. 예. 이것도 처방약이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감기약일 거예요. 예, 예. 그죠? 네. 근데 일반적인 감기약은 영양제랑 거의 겹치는 게 없어서 같이 드셔도 되고 특히 감기약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항생제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그 반려균을 다 그냥 좋은 균 나쁜 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설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때는 꼭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되고 더욱더? 네, 왜냐하면 내 장내 반려균 다 죽어가는 상태니까. 소중한 반려균. 근데 주의사항은 같이 한 번에 먹게 되면 이제 항생제가 유산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격을 2시간 정도 띄워서 항생제를 먹었다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먹을 때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생각보다 참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0707님이 아유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그냥 누가 대신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마포작두님이 제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자주 먹게 되는데요. 소화제 복용을 자주 하게 되면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소화제의 뒷면을 보셔서 아니면 구매하셨던 약사님한테 여쭤보셔서 효소들만 들어있는 건 괜찮아요. 효소들만 들어있는 소화 효소들만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나이가 더 먹을수록 체내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같이 챙겨셔도 되는 거고, 근데 그 소화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들 성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속쓰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을 갖고 있는 소화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장 장애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복용했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뒷면에 있는 성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효소 위주로 된 성분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915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콘드로이친 광고가 많던데요. 엄마 아빠가 관절이 안 좋으신데 이게 도움이 실제로 되나요? 하셨어요. 일단 기능성 성분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역시 그거 하나로만 단독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저는 이게 개인적 의견이에요. 저는 복합제 성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뭐 MSM이라든지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홍합 녹색잎 추출물 뭐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뭐 히알루론산도 좋고 NaD 성분도 좋고 막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저는 그래도 관절 건강에는 가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오메가3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관절염,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만성 염증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절 건강, 관절 자체에 대한 뭐 콘드로이친 이런 영양제와 함께 반드시 오메가3를 드실 것을 저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약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약간 오메가3가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 7260님이 오메가3를 먹었더니 눈이 부어가지고 중단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부작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눈이 부었다면 저는 알러지 같거든요. 영양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식품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식품을 먹어도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서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요? 일단은 생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식습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먼저 챙기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70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곰 회사 그 우루땡 그걸 병원 처방으로 먹고 있는데 이런 약도 잘 안 챙겨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생각날 때라도 계속 먹어주면 되나요? 그것도 그 성분도 역시 이제 간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질문이 뭐였죠? 꾸준히 먹어 내성이 생긴다.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영양제라 생각을 하시고 나의 간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영양제 개념으로 처방되는 약들이 있어요. 오메가3도 그렇고 그 우르텐 그 성분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절염에 들어가는 성분들도 그렇거든요. 뭐 은행잎 추출물 그런 것들은 그 처방약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아기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2861님이 우리 아기들은 몇 살부터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기들이 몇 살? 그 딱히 큰 기준은 없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신생아 때부터 2가지는 꼭 챙겼어요. 그게 유산균과 비타민 D예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과다한 영양제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먹이지 않거든요. 근데 꼭 먹여야 하는 건 그 2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아이가 좀 크면서 점점 안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떤 다른 제품, 다른 성분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 기본은 그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일단은 그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그 2가지부터 꼭 챙겨주심이 좋겠네요. 그리고 7927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로 시작하는 그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 이게 모세혈관에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모세혈관이 좀 잘 터지는 편이고 다리에도 이 하지정맥이 좀 심한 편입니다. 혹시 같이 먹을 만한 영양제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하지정맥이 있어요. 저도 손발이 차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멍이 잘 들고 모세혈관이 잘 터진다는 건 멍이 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운동이에요. 제가 하지정맥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막 여기 시술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딱 좋아졌던 계기가 크로스핏을 꾸준히 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걷기라든지 뭐가 됐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순환을 올려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이제 여기에 영양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철분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일단 혈관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혈관이 잘 늘어나는 체질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력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산화제 같은 거. 항산화제. 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타민 E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철분제는 기본이고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서현맘님이 이제 회를 좋아하는데 회 먹을 때 구충제 이거 먹어야 할까요? 먹는 게 좋다면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구충제가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도 먹어야 되나요?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요즘 우리나라 환경이 워낙 좋아져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 구충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생충을 접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회도 어쨌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진 위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구충제 복용이 아니라 구충제가 사실 한 알에 얼마 할까요?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1,000원, 2,000원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가격은 저렴한데 부작용은 거의 없고 혹시 모를 기생충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충제는 뭐 1년에 2번 정도 드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남아에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나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은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럼 또 혹시 몰라요. 왜냐면 그런 기생충이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게 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용 기생충 그 구충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드시는 게 좋다. 저희 가족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족 행사처럼 맞아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같이 구충제 이렇게 까먹곤 하거든요. 정말요? 약에 관심이 상당히 있으셨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마무리 질문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9374님이신데 나이대에 맞게 필수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들은 일단 뭐 유산균이랑 비타민 D부터 챙겨주기 시작해라. 뭐 30대쯤 되면 뭐 이거, 60대쯤 되면 이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엔 먼저 강의가 돼서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20대 분들은 20대보다는 30대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대부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템은 3가지 정도가 돼요. 네. 사실은 더 욕심을 내곤 싶지만 네. 워낙 너무 많다 하시니 유산균,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3가지는 전 연령층이 다 챙기셨으면 좋겠고 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되시면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좀 식사가 불규칙하고 좀 생활 습관이 엉망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을 전 연령대에 따라서 다 같이 드시면 되시고 이제 40대부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마 나타나실 거예요. 불편한 부분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미네랄 제품들. 종합 미네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는 미네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한 말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영양제 관련해 상담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식습관이거든요. 네, 정말로 제가 환자분들 만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건 먹는 것이 정말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 명언이다. 네, 그래서 영양제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나의 식습관 점검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영양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맞습니다. 네, 운동.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실 최고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영양제는 사실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인 도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쏙쏙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여러 가지 약과 영양제에 관한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수고하셨고, 워낙이 방대한 분야잖아요. 약이라는 게.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다시 모셔서 저희가 또 다른 질문들도 또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약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최호섭의 굿바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낮 12시 11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연이었고요. 이민준이었습니다. 내일도 955쇼랑 놀아요. 5959.